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4천 지금 4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정도 선에서 요즘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원래 2,900이나 3,000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이 코스피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서 그렇죠. 4,000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을 돌파한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르는가 하면 떨어졌다가 하루에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주가라는 게 한꺼번에 급등을 하면 오른 김에 좀 팔고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이른바 차액 실현 욕구가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오른 만큼 또 빠지는 이런 자율 조정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우리 변수가 아니라 미국발 쇼크인데요. 최근 인공지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회사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적자가 난다든지 또는 흑자가 나는데도 다른 어떤 회사마다 좀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져나오면서 그럴 때는 주가가 빠지고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데요. 처음에 인공지능이 마구 폭발할 때는 인공지능 소리만 들려도 아니 바람만 스쳐도 무조건 주가가 올라갔더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AI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제목에 AI로 나오니까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주가가 마구 뛰는 조류 인플루엔자도 AI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AI 바람만 스쳐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AI가 버블이 폭발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AI가 여전히 뜨겁지만 이제는 옥석이 구분된다. AI로서 돈 잘 버는 회사들은 여전히 뜨거운가 하면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돈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빠지는 그 대표적인 게 그제 세계를 강타했던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오라클 컴퓨터 원래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인프라 만드는 회사로 대변신을 했거든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다. 거기다가 오라클이 만들기로 한 100억 달러짜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이게 발주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짓지 못한다는 이런 쇼크가 터지면서 어제 우리 증시도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그 밖에도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이 기대감을 놓칠 수 없는 게요. 연말 되면 한국 증시가 산타 랠리라고 해서 연말에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또 경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산타가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예. 올 한 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산타가 올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산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2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이게 1917년에 아스라는 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5일간, 그러니까 연말이죠, 닷새, 그다음에 새해 이틀간을 합쳐서 그 7일간의 주가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평소보다 굉장히 높아진 애가 2년에 한 번씩 있었다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연말 연시에 주가가 오르는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 증시에도 성과급 1년간 영업을 잘했다든지 실적이 좋다 할 때 성과급이 대부분 크리스마스 전야에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 수중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부분 선물이 이 연말 연시에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녀에 대한 선물 또 뭐 배우자에게 차 한 대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연말 연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 증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올해 주가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혹시 산타 랠리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차익 실현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그 대목 관련해서 산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계가 뉴욕 증시를 아주 산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도 짚어보자면 이번에 정부가 수출 기업에 한해서 경영자금 외화 대출을 좀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예, 매우 시의적절한 잘한 조처라고 봅니다. 자, 지금 환율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입니다.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겁니다. 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의 자녀 유학비도 오르지만 물가가 오르고 또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살살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데요. 자, 정부가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았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1997년도 우리가 국가 부도가 났을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국가 부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1%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도 우리 경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제 수지, 외국과의 거래하는 경상 수지나 무역 수지가 엄청난 흑자입니다. 경상 수지는 지금 건국 이후로 가장 많은 올해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흑자가 되면 당연히 그 나라 돈 가치는 상승, 평가 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있느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에는 아주 오묘한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그런데 그 돈이 서울 외환시장에 있으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평가 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도 나도 이 돈을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외국으로요. 기업은 해외 투자한다고 빼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수익성이 높다고 외국으로 빼내고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은 수출해서 돈 버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와요. 뭐 그 밖에도 그 많은 투자자들이 네. 달러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때문에 그 돈을 꼭 쥐고만 있거든요. 본인이 집에 쥐고 있는 돈은 달러 시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금융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돈을 좀 본격적으로 풀도록 하는 조처. 그래서 은행이 달러 너무 가지 않아도 돼. 그 돈 일부 풀어.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인 조처는요. 외국에서 빌려와 필요하면.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환율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면 우리 경제 적자로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근데요, 우리가 지금 대외 채권이 2조 7천억 달러, 대외 채무가 1조 6천억 달러. 이 얘기는 순 채권이 지금 금융자산이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큼 외국에서 달러 들여와도 아주 금리만 높지 않다면 뭐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달러를 풀어라 또는 외국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행정지도 안 해도 스스로 한국에 달러를 가져오도록 우리 수출해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거시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자, 미국에 투자 안 하고 한국에 투자할래.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환율은 저절로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뭐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국민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부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통화량 너무 푸는 이런 조처 조금 안정적으로 꾸려갈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자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한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는 나라니까 한국 돈으로 바꿔놓으면 손해겠군. 이래서 달러를 안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는 이번에 달러를 관리를 대폭 완화한 거,
뭐 상당히 바람직한 조처고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를 좋게 하는 말 안 해도 달러를 한국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 안 해도 달러를 한국에 갖고 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윤철 부총리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다 이야기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부분 언급했거든요. 네.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코스피 많이 올랐지만 예. 그러나 이것을 그 기준을 10년 전으로 또는 PER이나 PBR,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아주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해외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3, 4개월간 한국에 폭발적으로 들어오다가 약 한 달 전부터 오히려 지금 돈을 빼내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이 올라가는 한 요인도 되는데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겠느냐. 자, 국민연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 그 규정상 제약도 있습니다만은 해외에서 투자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예. 한국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인데 그러자면 결국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누구든지 한국서 사업을 하면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수익이 높다 이러면 자금이 들어올 거고 자금이 들어오면 국내 시장의 자금 사정이 좋아서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제 거시경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를테면 예산이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진짜 지금 올해 들어서 역대 4번째 뭐 연간 하락세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이거 조정이고 어차피 갈 거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비트코인이 중대 기로를 맞고 예.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잠을 잘 못 이룰 거예요. 요즘 미국 경제 뭐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금리도 내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다른 금융 상품은 다 올라서 everything rally라고 그러는데 everything rally except 비트코인. 비트코인 빼고 everything rally. 어허. 지금 비트코인이 한때 13만 불 앞에 갔다가 한 개당 지금 8만 달러 중반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예. 엄청나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왜 이러느냐? 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비트코인 4년 주기설. 비트코인은요, 4년마다 채굴을 하는데 그 보상이 반감합니다. 그게 2012년부터 이제 반씩 줄어드는데 채굴을 했을 때 퀴즈를 맞춰서 채굴을 하면 처음에는 50개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반으로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공급량이 반감기 때마다 계속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은 반드시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4번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 해는 조금 오르다가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올라간가벼 하면서 마구 떨어지고 4년째 정신 차려서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이 비트코인 4차 반감기에 바로 올해 4월달이 2025년 4월달이 반감기 4차 곡선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4년 주기설에 따른다면 2026년부터 비트코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선반영. 자, 내년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고래들이 바다에 다니는 고래 말고요. 금융시장에서는 크게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을 대왕고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고래들이 좀 비트코인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은 별로 의미가 없어. 이제는 깨졌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비트코인 우대 정책을 폭발적으로 실현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로 올 초에 주가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 모든 금융 상품은 조정기를 거칩니다. 그런 면에서의 조정이다. 뭐 그밖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 지금 일본이 막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비트코인은 아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면 은행에 예금했을 때 돈을 더 받는데 비트코인 이자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금리 올릴 것 같으면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엔캐리 자금이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심지어 블룸버그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10,000로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10,000라는 것은 13만 달러 같은 데 비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8분의 1 토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악재들이 도처에 바로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일시적 조정이야. 지금이 살 때야라고 어떤 사들어가는 세력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옳은지 정말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좀 큰 호흡으로 좀 숨을 깊게 쉬면서 내막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쿠팡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번 쿠팡 사태 관련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도 조사할 것이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이제 대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대응들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도 경제 운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독점이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면 독점은 반드시 망하고 사회를 멍들게 한다. 이런 경제학의 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아니면 다른 대안 세력이 없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의 독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만하고 김범석 회장께서는 청문회 참석도 안 했는데 청문회 참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내가 이래서 정말 못 가니까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소비자들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는 거하고 저요 글로벌 CEO인데 한국에 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거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 자, 그런 상황에서 대책도 안 나오고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제 칼을 빼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영업 정지를 하자고 국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영업 정지하면 쿠팡만 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거든요. 사실 쿠팡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휴일날 로켓 배송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쿠팡은 예외. 백화점이 없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는데 자, 이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독점적 경영자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좀 해소하는 그렇다면은 지금 쿠팡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쿠팡을 때리는 것도 좋지만은 뭐 좋다기보다 때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대한 세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대한 세력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에 국가적인 좀 슬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쿠팡 어쨌든 그게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이 됐던 사고잖아요.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뭐 실제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걸려온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고된 것만 또 뭐 1,000만 단위의 손해를 봤다 이런데 이번에 쿠팡 정보 유출은 인터넷을 통해서 몇 가지만 빼내간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고 책임자가.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급 고위 책임자가 그렇게 이것은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터져도 내후년에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부르건 어디가 부르건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인 오너가 와서 85%의 의결권을 가진 분이 안 오면 아무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행동해 주길 간곡히 바래 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2차 보이스피싱 피해거든요. 쿠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는 쿠팡을 사칭해서 당신의 계좌가 털렸습니다. 대부분 사기가 이런 식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털렸으니까 당신의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본 정보 그리고 여기 URL 클릭 한번 하세요. 이거 예. 클릭하는 순간에 그냥 모든 이 벽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관련한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URL을 클릭하지 말라. 네. 이것이 1차적이고요. 뭐 2, 3차적으로도 빨리 자기 개인 정보를 또 쿠팡의 비밀번호 아직도 우리 안 바꾸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거 바꾸고는 어렵지 않거든요. 비밀번호 예. 아이디 다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